119 신고센터입니다. 여보세요. 저기 3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뭔가 썩은 냄새 같은데.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 강북구 고운동 스카이빌 오피스텔 301호에서 이게 무슨 냄새인지 토할 것 같아요. 2023년 11월 18일 오전 9시 47분 관리사무소 직원 김모 씨가 마스터키로 301호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남성의 시신, 벽면을 타고 흘러내린 검붉은 핏자국, 그리고 사방에 흩어진 깨진 유리병 조각들. 30분 후 도착한 경찰들이 마주한 현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700ml 소주병이 두 동강 나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박민호 45세 수학의 신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최고의 일타 강사였습니다. 연간 15억 원을 벌어들이는 대치동의 스타. 그런 그가 왜 이런 참혹한 죽음을 맞았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충격적인 수사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부 첫 번째 용의자의 함정. 사건 발생 직후 수사팀의 관심은 박민호의 동료 강사 이동욱 41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박민호에 비해 한참 뒤처진 그의 수입과 인기, 그리고 최근의 격렬한 갈등이 강력한 동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학생들한테 아부나 떨면서 인기나 끄는 장사꾼이야. 사건 이틀 전 이동욱이 박민호에게 소리쳤던 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이 장면을 목격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언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사건 당일 이동욱의 행적이었습니다. 평소 오후 10시면 퇴근하던 그가 새벽 1시까지 학원에 남아 있었고 CCTV에는 그의 차량이 새벽 2시 30분경 박민호의 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살인 무기인 소주병에서 이동욱의 지문이 선명하게 검출된 것입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병목 부분에 있던 그의 지문은 병을 단단히 쥐었을 때만 남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체포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이동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욱의 해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새벽에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죠. 걱정이 되어서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이미 쓰러져 있었고 그때 술병을 옮기면서 만진 겁니다. 수사팀이 통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이동욱의 주장과는 반대였습니다. 박민호로부터 온 전화는 없었고 오히려 이동욱이 박민호에게 7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는 기록만 있었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동욱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차량과 의복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법의학 소견상 박민호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는데 이동욱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시 40분경이었습니다. 만약 이동욱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도착했을 때 박민호는 이미 죽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2부 두 번째 용의자의 등장. 수사가 막다른 길에 접어들 무렵 새로운 용의자가 부상했습니다. 사채업자 강철민 48이었습니다. 박민호는 투자 실패로 인해 그에게 총 6억 원을 빌렸고 연이율 36%라는 고리로 매월 1,8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박 선생,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한계예요. 이번 주 안에 최소한 원금의
30%는 갚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건 3일 전 강철민이 박민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사건 당일 강철민의 행적이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박민호에게 7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새벽 2시경부터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직접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강철민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6억 원이라는 거액과 고리대 금업자라는 그의 신분이 충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전화로만 독촉했을 뿐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는 게 죽은 사람한테서 받는 것보다 쉽죠. 수사팀은 2명의 강력한 용의자를 확보했지만 둘 다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욱은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흔적이 없었고 강철민은 동기가 뚜렷했지만 현장 침입 증거가 없었습니다. 3부 예상치 못한 세 번째 인물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감식팀은 현장을 다시 한번 정밀 수색했습니다. 루미놀 반응을 이용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혈흔까지 찾아낸 결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침실 벽면에서 작은 손바닥 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벽을 짚은 흔적이었는데 크기가 성인 남성의 것이 아닌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화장실 배수구에서도 길이가 긴 여성의 머리카락이 다수 발견되었고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진주 귀걸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이 귀걸이 구매자를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귀걸이는 불과 2개월 전인 9월에 한지영 25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박민호의 수강생이었던 그녀 말입니다. 한지영? 그 조용한 공무원. 준비생이요? 동료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한지영은 1년 넘게 박민호의 수학 강의를 수강하며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한지영과 박민호 사이에는 단순한 사제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료 수강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호는 한지영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개인 과외까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지영이한테만 따로 질문 받아주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주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부러워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박민호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지영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학원에 찾아와서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박민호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사부 할아버지의 결정적 증언. 한지영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중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박민호가 살던 오피스텔 1층에 거주하는 김종수 73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와서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밤 11시쯤 되니까 젊은 여자애 하나가 건물 주변을 서성이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평소 불면증으로 인해 새벽에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여성이 건물 앞에서 약 20분간 망설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서성이면서 건물을 올려다보더라고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김 할아버지가 그 여성이 나오는 모습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에 그 여자애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때는 뛰어나오듯이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할아버지는 해군 출신답게 그 여성의 특징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160cm 정도 되고 긴 머리에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특히 걸음걸이가 특이했는데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더라고요. 이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어서 걸을 때 미세하게 절뚝거리는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박민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신고했어요. 김할아버지의 증언과 CCTV 기록을 대조한 결과 시간과 상황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지영이 사건 당일 밤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오부 거짓말의 붕괴, 김할아버지의 증언과 물증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한지영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11월 17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어디에 있었나요? 집에서 잤어요.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잤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의 핸드폰 위치 정보는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4시까지 그녀의 휴대폰은 박민호의 오피스텔 근처 기지국에 계속 접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산책을 나갔어요. 잠이 안 와서 산책을 4시간 넘게 하셨나요? 그것도 한겨울 새벽에? 수사관들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귀걸이, 오피스텔 CCTV 영상, 그리고 김 할아버지의 증언까지 한지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귀걸이 아시죠? 현장에서 발견된 건데 9월에 당신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 귀걸이는 며칠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럼 박민호 선생님 집에 가본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가본 적 없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이 그녀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했습니다. 11월 17일 밤 11시 20분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한지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서 돌아왔어요. 수사팀이 한지영이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가 묻은 검은색 패딩 점퍼, 컴퓨터의 완전 범죄 방법, 검색 기록,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박민호에 대한 원망과 복수 계획까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11월 15일자 일기. 내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6부 충격적인 자백.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한지영은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11월 16일 저녁 저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정말로 마지막이었어요. 한지영에 따르면 그녀와 박민호는 1년 넘게 사제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의 결혼 발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그냥 놀이였던 거예요. 그날 밤 박민호의 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한지영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박민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그냥 학생이었을 뿐이다. 정신병원에나 가서 치료받아라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영은 테이블 위에 있던 700ml 소주병을 집어들고 박민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한 번만 때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바로 쓰러지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완전히 죽지 않았고 한지영의 발목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서서 지켜봤어요.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아까는 저를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라고 생각했어요. 한지영은 박민호가 서서히 숨져가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그리고는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동욱이 나타났습니다. 이동욱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당황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동욱이 술병을 만진 것도 그의 지문이 남은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한지영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진실의 무게 2024년 6월 경성중앙지법은 한지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착적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동욱과 강철민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동욱은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갔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사건 해결의 열쇠였던 김종수 할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숨기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현재 한지영은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민호의 무덤에는 여전히 제자들이 찾아와 꽃을 바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올바른 교육자가 되겠다는 다짐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술병과 진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병적인 집착의 차이, 그리고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관계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3명의 용의자, 4개의 반전, 그리고 한 할아버지의 용기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